향수, 정지용.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예디하게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드 리칠리아.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드 리칠리아. 하늘에는 섞은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드 리칠리아. 우리에게 향수라는 시로 잘 알려진 시인 정지용은 참신한 이미지와 절제된 시어로 한국 현대시의 성숙에 결정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국 근현대시단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고향인 충청북도 옥천, 실개천이 흐르는 옥천 구읍에는 정지용 시인의 생가와 그의 시문학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정지용 문학관이 있어서 매년 그를 그리워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라져가거나 잊혀지는 고향의 풍경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다시 떠오르게 하는 작품 향수. 향수는 20대 초반의 정지용이 일본으로 유학하기 전 고향인 옥천을 다녀와서 쓴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그려내는 고향의 정경과 추억에 대한 정서적 호소력, 이에 힘을 더하는 뛰어난 감각적 표현과 언어적 환기 효과 등은 당시로서는 드문 시도였습니다. 1935년 그동안 발표했던 작품을 엮은 정지용 시집이 발간되었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극찬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대의 문단은 정지용에 의해 조선의 현대시가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1930년대 이후 조선문단의 최고 시인으로 올랐던 그의 문학적 생애의 시작은 과연 언제부터였을까요? 고향 옥천을 떠나 서울로 올란 지용은 1918년 서울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동인지 요람을 창간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시작된 문학에 대한 그의 열정적인 행로를 따라가다 보면 그가 가진 언어적 마술은 단순히 천재성에 기인하지만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지용의 시비가 세워져 있는 일본 교토 도시사 대학, 1924년 휘문고등보통학교의 교비생으로 도시사 대학에 입학했던 정지용은 일본 유학 중 카페 프랑스 등 9편의 시를 발표하고 문단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1929년 도시사 대학 졸업 후 한국어시 창작에 집중했던 정지용은 모교인 휘문고등보통학교 영어교사로 부임하여 종로구 효자동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듬해 3월 박용철, 김영랑, 이하윤 등과 함께 시문학 동인으로 국내에서 활발한 문단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지용 시인은 이후로도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작품 활동을 했지만 30대 후반 창작의 산실이 된 곳은 서대문구 북아현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1번지 64호. 당시 그의 집에는 수많은 후배 문인들이 드나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연희 전문에 다니던 윤동주도 이곳에 들러 시에 관한 토론과 의견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정지용 시인의 집터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지만 그가 매일 걸었던 북아현동 옛 골목길 안에
들어서면 지용 조공원이라는 팻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마 그를 추억하며 그가 걸었던 거리를 건너라면 이곳에서 탄생한 그의 수필, 꾀꼬리와 국화의 이미지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합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에서 약 10여 년 동안 거주했던 시인 정주용은 이곳에서 산문, 꾀꼬리와 국화 외에도 수십 편의 시와 수필 등을 썼으며 1939년 종합문예지 문장지 창간 후 이태준과 이병기와 함께 편집에 참여하면서 시 부문 추천위원이 되어서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등의 청록파 시인을 발굴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주용은 추천과 함께 꼭 추천사를 썼어요. 이는 그의 추천을 받으려는 시인, 지망생들에게 큰 영향과 희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해방 직후 정주용은 카톨릭 재단의 신문사인 경향신문의 주간이 되어 날카로운 사회 비판을 쏟아놓았고, 이는 시에서는 표현하지 못했던 현실 인식과 민족의식을 드러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나 그의 직설적인 논지는 수많은 적을 만들고 이후 경향신문사를 사임한 정주용은 녹번리에 은둔하게 됩니다. 1947년 경향신문사의 주간을 사임한 후 그 이듬해인 1948년 녹번리 초당에서 서예를 하며 소일했던 정지용.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26의 10번지. 이곳은 시인 정지용이 1948년부터 1950년 납북되기 전까지 살던 집이 있던 곳인데요. 정주용이 걸었던 길을 걸으며 녹번리 초가에 살면서 썼던 시 녹번리를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번리 정지용. 여보 운전수 양반, 여기에다 내버리고 가면 어떡하오. 녹번리까지만 날 데려다 주오.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아니라 녹번리까지만 날 좀 데려다 주소. 취했달 것 없이 다리가 휘청거리누나. 모자 쓴 아이 18쯤 났을까? 녹번리까지 가십니까? 넌도 소년 가마원까지 가니? 아니요. 깜깜 야밤중 너도 돌변한다면 18살도 내 49이 벅차겠구나. 이 시기 시인 정주용은 해방이 되었는데도 일제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좌우 대립과 국내외 정세로 불안하고 암울한 마음의 상태를 시 녹번리를 통해서 토로했습니다. 1930년대부터 해방 전후까지 문단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정주용은 한국 전쟁이 일어난 그해 1950년 7월경 녹번리 초당을 찾아온 설정식 등 좌익계 제자들에 의해서 연행대에 납북됩니다. 이후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한국 전쟁 때 서대문 형무소에 수용되었다가 평양 감옥으로 이감되었는데 그곳에서 수감 중 폭사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토록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살다 간 시인 정지용. 그러나 그는 이상을 비롯하여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등 대한민국 문학사의 거목으로 남은 시인들을 등단시켰으며 일상의 말들이 어떻게 빛나는지, 전통의 정서가 구태를 버리고 현재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 또한 무국어가 어떻게 하면 더 깊고 새로워지는지 늘 연구하며 한국 현대시의 신경지를 열었습니다. 어두운 시대, 섬세하고 독특한 언어의 선명한 대상 묘사에 특유의 빛을 발했던 그의 시가
유독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